이제 1월 20일 마지막 그 8주차 강의의 맨 마지막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과 또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약 한 100년 전이죠. 약 100년 전의 경험을 아무래도 자꾸 이제 기시감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자꾸 비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페인 독감을 좀 알아보면서 코로나19와 어떤 점이 다른지 또 어떤 점이 또 유사한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 조금 역사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이 한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에요. 아침에 뉴스에 나오던데 지금 사망자가 1000명 약간 넘어갔고 또 누적 확진자가 7만이 넘어가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 사망자가 200만이 넘었습니다. 네, 지금 정말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테고요. 오늘 이제 그런저런 문제들 포함하여 제가 뭐 코로나19의 뭐 의료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조금 보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이 그림은 물론 원본 그림은 아니에요. 원래 이 그림은 1818년에 그려진 그림이고요. 독일의 화가인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화가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에 나온 낭만파의 풍경화로서 드물게도 사람이 뒷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뒷모습, 그러니까 보통은 인간이 포함된 풍경화 내지는 초상화는 얼굴이 보이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은 독특하게도 뒷모습을 보이면서 어떤 고독한 한 인간이 안개로 자욱한 바다가 아니라 그 바다인데 산 위에 올라가서 봤을 때 우리가 산이 마치 구름으로 운 해를 이루었다, 바다가 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이제 산 위에서 발 아래를 내려다 보면서 세상을 굽어보는 어떤 고독한 어떤 주체로서의 인간 이런 거 표현하는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어떤 페이스북에 누군가가 밈을 만든 거죠. 밈을 만들어서 마치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이 프리드리히의 회화에 보이는 이 남자가 세상을 바라보는데 세상이 이제 이 말하자면 뭐랄까요, 아포칼립스, 종말, 세상이 이제 끝나는 건가라고 하는 불안감이 들 정도로 마스크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니까 마스크로 인한 쓰레기도 많이 쌓이고 또 환경 오염들이 심각하고 지구의 기후 문제가 아니라 이제 기후 위기라고 누구나 느끼게 되었잖아요. 작년 여름에 54일간의 장마를 경험하면서 기후 위기가 정말 코앞에 왔구나 이런 위기감을 갖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인류가 이 아포칼립스, 이 세상이 곧 끝날 것 같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공유하게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느낌, 이런 정서가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 인간들에게 인문학적인 성찰을 계속 하도록 추동하는 힘이라고 또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인류가 겪어온 병이 이 광자에서도 여러분이 쭉 공부를 하셨겠지만 흑사병도 있었고 천연두도 있었고 콜레라, 말라리아, 장티푸스 뭐 5만 가지 병들이 다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병들, 패스트 이런 걸 이겨내면서 인류가 살아왔던 것인데 그 과정에 이제 끝자락에서 우리가 과연 지금 이걸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네, 다음의 PPT는요. 저는 이제 이 코로나 이후 그리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세계가 크게 나뉠 텐데요. 그래서 이제 BC, AD 이런 시대 구분을 이야기할 때도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BC, AD로 이제 나누어야 된다. 그만큼 코로나19의 팬데믹 사태는 이 시대 구분의 하나의 그 구분선이 될 정도로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줄 것이고 남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세계화일 거라고 생각해요. 글로벌라이제이션이죠. 세계화 혹은 뭐 지구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그림은 데이비드 하비라고 하는 미국의 지리학자가 시공간적인 압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근대로부터 탈근대로 넘어오는 이 시대에 공간에 대한 감각, 우리가 어떤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에 대한 감각을 느끼는 것도 시대마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수단이 뭐 예를 들어서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다니던 시대의 공간, 지구의 크기에 대한 인간의 감각과 그다음에 기관차가 다니고 또 제트 비행기가 다니고 프로펠러 비행기가 다니고 제트 비행기가 다니는 어떤 교통수단의 속도가 얼마나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 모빌리티의 어떤 수단이 증가하는 거죠. 그 수단의 이제 발달에 따라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지구의 크기가 그렇다고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지구의 물리적인 크기는 항상 똑같죠. 근데 그 물리적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의 감각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도와 감각으로 느껴지는 시공간, 이것이 점점 압축된다. 이 말은 뭐 쉽게 얘기하면 지구촌이다. 뭐 비행기를 타고 바로 점심은 뭐 일본에 가서 먹을 수 있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영위하고 있었잖아요. 그만큼 세계화, 지구화라는 것이 우리에게 일상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크게 물음표가 찍히는 거죠. 물음표가 찍히고 코로나19 세계화, 코로나19 이후의 세계화를 우리가 고민한다면 과연 이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의 한가운데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앞에서 보여드린 프리드리히의 그림과 이 시공간의 압축에 대한 데이비드 하비의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재 상황, 우리의 발밑이 너무 불안한 거죠. 너무 불안하고 이 세상 끝장날 것 같은 이런 파국을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그냥 나의 일상은 일상대로 어떻게 보면 0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많은 게 바뀐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혼란이 오고 나의 정체성 흔들리고 내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불안해질 때 우리는 과거의 경험들을 이제 돌아보게 되죠. 자연스럽게 과거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땠더라라고 돌아보는 거죠. 근데 그 돌아보게 되는 경험 중에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100년 전의 스페인 독감이에요. 1918년에 시작돼서 1920년까지 정말 3번의 파동을 크게 그리면서 유행을 했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5천만 죽었다는 통계도 있고요. 1억이 죽었다는 통계도 있어요. 그 얘기는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망자의 통계가 오늘날보다 국가별로 정확하게 나오지 않던 시대예요. 100년 전 통계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제 추정치이고 뭐 최소 잡으면 5천만, 많이 잡으면 1억까지도 얘기를 하는 독감인데요. 이 스페인 독감을 놓고 역사상 가장 큰 의학적 홀로코스트였다. 그러니까 홀로코스트는 물론 이제 유대인에 대한 홀로코스트를 말하는 것이고 인위적인 대량 학살이었지만, 이건 뭐 바이러스가 인위적으로 죽인 건 아니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라는 의미로 이제 이 홀로코스트다 이런 말들을 붙이는 거죠. 그렇게 불리는 병이고 명칭이 사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정확한 공식적인 명칭은 스페인 독감이 아니에요. 1918년 인플루엔자예요. 유행성 독감이라는 인플루엔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고요. 사실 스페인으로서는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인구에 회자되는 것이 굉장히 억울하죠. 왜냐하면 이 스페인 독감이 생겨난 곳이 스페인도 아니고 당시 전쟁이잖아요. 1차 대전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영국이나 미국이나 독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당사국들은 정보를 통제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국가의 전황에 불리한, 또 전쟁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어떤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런 불리한 정보들을 유통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 통제를 하고 검열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스페인처럼 중립국의 입장에 있던 국가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더구나 스페인의 국왕이 이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뉴스가 검열이 안 되니까 다 보도가 되고, 더군다나 뭐 국왕의 사망 사건 같은 걸 감출 수가 없었겠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페인 자꾸 입에 오르내리게 되고, 영국에서는 스페인 독감을 처음에는 스페니쉬 레이디, 스페인의 레이디야 뭐 이렇게 약간 완곡한 어법으로 부르다가 와 이거 큰일 났다, 사람 너무 많이 죽는구나, 이제 이렇게 됐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은 사실 좀 억울한데 워낙
스페인 독감 하다 보니까 1918년 인플루엔자라는 공식 명칭보다 이게 더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책들이나 논문들이나 뭐 보도에서도 그냥 스페인 독감,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1918년 인플루엔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네. 그래서 1918년 스페인 독감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대부분의 어떤 많은 학자들에게 합의된 그 기원에 대한, 어디서부터 이 독감이 그러면 시작됐나라는 것에 대한 기원에 대한 얘기는 미국의 캔사스주의 해스컬이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서 시작됐다라는 데 대체로 합의를 이루고 있어요. 하지만 소수 의견도 있어서 아니다, 뭐 스페인이나 유럽에서 먼저 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중국이라는 설도 있고 소수 설들이 여전히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모두가 합의한 기원에 대한 확립된 설이 있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대체로는 미국의 캔사스 주라고 보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1918년에 이제 그 동네 그 해스컬의 의사였던 로링 마이너라는 의사가 보고서를 내요. 보고서를 냈는데 1917년 겨울부터, 이게 잘 보시면 정말 기시간 많이 들거든요. 겨울부터 이상하게 특별한 질병이 있거나 지병이 있거나 건강 상태가 안 좋거나 하지 않은 젊은 건강한 수십 명이 중증 인플루엔자에 걸려서 사망을 했다라는 보고를 1918년에 낸 거예요. 여기 캔사스주의 해스컬에서. 근데 이 당시 전쟁 중이었고 미국은 이제 막 참전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젊고 건강한 젊은이들이 사망한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걸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뭔가 조사를 해서 조처를 취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불편한 얘기들을 덮기에 바빴던 거죠. 그러고 그냥 진행을 했어요. 모병을 하는 과정을 진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1차 대전에 입대하는 병사들의 훈련소로 이 바이러스가 이제 전파가 되면서 같은 이제 캔사스주에 있던 캠프 펀스턴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병 훈련소랑 우리로 치면 논산 훈련소 같은 곳 정도에 해당되려나요? 그런 이제 신병 훈련을 하는 캠프에 2만 6천 명이나 수용이 되는 대규모 캠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캠프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이 캠프 안에서 이제 신병 훈련이 이루어지고 하는 데서 최초의 환자가 보고가 된 거예요. 1918년 3월 4일에 환자가 보고가 되고 이후에 3주 동안에 1,100명이 감염이 되고 38명이나 사망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처음에 이 캔사스주의 캠프 펀스턴에서 환자가 나왔을 때 재빨리 보고를 하고 조처를 취하는 스텝을 밟지 않고 전쟁 중이라 이게 쉽지가 않았고 뭔가 숨기려고 하고 했다는 거죠. 우리가 우한에서 그 처음에 케이스를 보고 했던 의사가 있잖아요. 그 의사가 결국 막 처벌도 받고 막 당국의 감시도 받다가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것을 기억을 하실 테죠. 그러니까 이 처음 어떤 발생에 대한 대처가 쉽게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918년부터 20년까지 1, 2, 3차 파동을 그립니다. 이게 또 이제 되게 불안한 건데 스페인 독감이랑 자꾸 기시감을 가지고 보다 보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19가 스페인 독감의 1차나 2차 파동 정도에 해당이 되는 걸까? 그러면 3차가 또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막 불안감도 들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같을지 어떨지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게 여전히 너무 많습니다. 네. 네. 이 사진이 이제 스페인 독감 하면 그냥 딱 나오는 사진이에요. 캠프 펀스턴에 구급병원이 설치됐을 때의 모습이죠. 네. 이렇게 이제 감염되는 인플루엔자인데 옆에 그냥 누워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한다는 것은 감염 방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스페인 독감의 파동의 그래프고요. 이 스페인 독감이 1차 파동을 이제 그릴 때 이제 코로나19가 한 4월이나 5월 달쯤에 우리가 여기 이게 4월, 5월에 나온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여기쯤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고 조금 잦아들었잖아요. 봄, 여름 지나면서. 그러다가 찬바람이 불면서 북반구에 겨울이 오면서 확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아마도 여기라고 하는 거는 2020년 4, 5월 달 시점이고 지금은 아마 여길 지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들을 많은 학자들이 하고 있죠. 이렇게 좀 봄이 오고 하면 또 내려가겠죠. 내려가다가 한 번 더 오지 않겠나라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 5천만에서 1억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1918년부터 1920년까지 거의 한 3년을 조금 다자들다가 다시 파동이 오다가 다시 이제 한 번 더 오고 끝이 났는데, 사실 이 스페인 독감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너무 공포에 떨었다고 해요. 이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게 도대체 이 인플루엔자가 영영 사라지지 않고 계속 감염을 시키면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1920년쯤 되니까 뚝 끝났다는 거예요. 뚝 끝나서 이거 왜 끝났는지 사실은 의문이었고, 그걸 이제 또 연구를 해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감염된 거죠. 그러니까 숙주가 너무 많이 죽어서 이 바이러스가 더 전파력을 가지고 옮기기보다는 그 정도의 숙주의 사망으로 그냥 이 바이러스도 생명을 다했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희생으로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자체로는 살아갈 수 없는 생명체잖아요. 어딘가에 숙주의 몸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번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숙주가 너무 많이 죽으면 바이러스도 죽더라. 그러니까 너무 많은 희생이 결국 이제 바이러스의 종식을 낳았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스페인 독감 때 유행했던 노래예요. 제가 여기 유튜브에 링크를 달아드렸는데 뭐 별 대단한 노래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이제 정부나 보건 당국은 전쟁 중이라서 그렇게 대처를 잘 하지 못했는데 애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하니까 이런 노래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루엔자에서 노래를 좀 틀어주시겠어요? 인플루엔자에서 인플루엔자를 떼서 쓰면 인플루엔자, 그래서 엔자가 날아들었다. 엔자는 뭐지? 애들이 볼 때는 작은 새야. 그래서 독감에 걸려서 인플루엔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이건 뭐지라고 했을 때 엔자라고 하는 새가 날아들어서 사람들을 막 죽이더라, 이런 얘기를 애들이 막 노래로 부르고 다녔다는 거죠.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짧아요. 아주. 앞에는 뭐 어느 날 건강하던 사람이 바로 쓰러져서 사망했습니다. 그런 이제 어떤 다큐멘터리한 장면이에요. 네. 대단한 건 아니지만 미국 역사에서 이제 꺼도 되겠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스페인 독감 하면 이 노래 딱 나오면 사람들이 다 그 노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엔자라고 하는 새가 날아들어서 창문 열었더니 새가 날아들어서 독감에 걸렸네,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죠. 이게 얼마나 독감으로 인한 환자와 사망자들이 많았으면 애들이 이제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아까 여기 좀 줄넘기 하는 모습 보였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이제 그런 노래가 남아 있습니다. 네, 스페인 독감 5천에서 1억이고 코로나 현재 200만 명 정도 넘어가고 있죠. 200만을 살짝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이 코로나가 뭐 국가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이런 뭐 정치가들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가려서 여기는 걸리지 말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평등한 감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때 평등하다는 게 뭐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나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뭔가 사람을 가려서 바이러스가 걸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병이라고 했을 때 다른 질병들은 그 사람의 생활 상태, 면역의 상태, 또 어떤 영양 상태 이런 거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그러나 바이러스는 접촉으로 인해서 컨테이션이라고 하는 접촉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보다 그냥 누가 얼마나 감염에 노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스페인 독감 때는 영국의 총리였던 로이드 조지가 감염이 됐어요. 그러다가 겨우겨우 나았거든요. 똑같아요. 코로나19에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초반에 감염됐다가 굉장히 고생하고 나왔던, 중환자실에 며칠 입원하고 그러고 나왔던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걸렸다가 나왔고 마크롱 대통령도 확진됐다가 회복이 됐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누구나 걸리는 감염이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코로나가 도는 지금의 시기와 스페인 독감의 시기를 비교를 해보면 사실 스페인 독감은 교통수단이 이 당시에는 제일 빠른 것이 뭐였냐면
항공 여행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제트 비행기가 아니고요. 프로펠러로 가는 초기 단계의 항공 여행 정도밖에 없었고요. 제일 빠른 게 증기선이에요. 스팀 라이너라고 하는 증기로 가는 배. 증기로 가는 배로 가거나 아니면 교통수단, 철도를 이용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철도나 증기선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의 수준으로 보면 굉장히 속도가 느린 그런 교통수단밖에 없었는데도 이 정도로 퍼졌다는 거는 뭘까요? 전쟁이죠. 전쟁이라는 요인이 굉장히 급속한 전파를 가져오는 요인이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 코로나19는 본격적인 항공 여행과 대중 관광 시대, 우리가 많이 해외로 여행 가고 또 어떤 필수적인 업무가 아니더라도 어떤 여행 욕구를 위해서 해외를 가는 일이 그렇게 드물지 않은 일상이 되어버린 이미 그 시대를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본격적인 항공으로 이동이 이미 일반화된 상황에서 국경을 걸어 잠근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는 몸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국경을 막으면 방역에는 당연히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가져오는 경제적 손실이 분명히 있고 더군다나 자국민들이 해외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고 싶을 때, 귀국하고 싶을 때 굉장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막 특별기를 띄우고 특별 수송을 하고 이런 온갖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상황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을 이미 했던 것이죠. 네, 또 공통점이 있어요. 바이러스잖아요. 바이러스고 폐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그러니까 폐가 급격하게 손상을 입으면서 결국은 2차 감염, 그러니까 폐렴으로 감염이 되고 그 폐렴 때문에 대부분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그 병의 진행의 메커니즘, 이게 아주 유사하다라고 하죠. 그리고 바이러스 재생산 지수, 이 정말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의학 용어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굉장히 이제 유식한 시민들이 돼 버렸거든요. 우리가 리프로덕션 넘버 이런 거를 평소에 공부할 일이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도 이제 듣다 보니까 일상 용어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걸린 한 명이 몇 명에게 감염을 시키는가의 수치를 재생산 지수라고 하는데 이 지수가 비슷해요. 스페인 독감이 조금 낮고 코로나 약간 높은데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1.8과 2에서 2.5 정도. 이게 이제 어느 시기에 따라서는 한 사람이 뭐 3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고 조금 떨어지면 확진자 수가 막 늘어나던 것이 약간 감소세로 돌아서고 그런 통계를 우리 매일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또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와 개인들이 이제 처음에는 전쟁 때문에 막 통제를 하다가 이게 걷잡을 수 없이 퍼지니까 이제는 막 방역 조치들을 내놓기 시작하죠. 그 방역 조치들도 뭐 비슷해요. 스페인 독감 때도 아프면 집에 머물러라, 대면 모임을 하지 마라, 사람 만나지 마라. 그리고 극장, 영화관, 극장과 영화관 극장은 이제 무대, 연극 무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영화관, 그다음에 댄스홀. 이때는 20세기 초반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댄스홀 같은 게 많이 없지만 유럽이나 미국에 앞에서 그 공연을 하고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즐기는 댄스홀이라고 하는 그 흥행의 어떤 공간 같은 게 유행하던 시기거든요. 그런 댄스홀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수개월 동안 공공의 장소들이 이제 폐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치료 병원과 병상이 부족해서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또 마을과 거리에 소독제 뿌리고 일상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끝 무렵에 살짝 말씀드렸듯이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시카고에서 적십자가 나와서 스페인 독감 사망자를 옮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은 마스크를 이제 이러시면 안 되죠. 마스크 이렇게 내리고 있으시면 안 되는데 이분 이러다 이제 사진 찍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마스크를 꽁꽁 쓰고 있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일상에서 착용을 하는 것이 일반화됐던. 또 여기 사진 없지만 다른 사진에 보시면 이 사진 같은 경우도 시애틀이에요. 여기는 미국의 시애틀인데 시애틀의 그 시내를 다니는 트램이죠. 트램, 그러니까 버스와 전차 중간 정도 되겠죠. 우리가 옛날에 경험했던 전차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전차의 버스 차장이 이분 지금 마스크 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시민에게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돼요라고 말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을 일반화했었다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또 여성들이 근무하는 공간에서도 이렇게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지금 같으면 콜센터 같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노동의 공간이 감염에 이제 취약한 곳으로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 당시는 여기 사진 없는 전화 교환원. 전화를 이렇게 걸면 예전에는 전화 교환수가 어디 연결해 주세요. 그럼 네, 어디 연결하겠습니다. 네, 전화 받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 전화 교환수라는 직업에 여성들이 많이 직업에 그 진출을 하거든요. 그 전화 교환을 하는 여성들도 역시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또 뭐 다른 사진들 보면 고양이도 강아지도 이렇게 쓰고 있는 모습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코로나19 초반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시민들이 우리는 마스크 쓰는 거 너무 익숙하지 않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의사소통은 서구 사회에서는 굉장히 금기시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심지어 뭐 어떤 철학자나 정치학자들도 막 했는데, 저는 100년 전 얘기는 다 왜 까먹고 다 잊어버리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이런 의문이 든다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스페인 독감과 코로나19는 굉장히 공통점이 많아요. 폐를 공격한다, 폐렴을 일으킨다, 또 마스크를 쓰게 했다, 방역 조치 같은 거 비슷비슷하다. 병 자체가 이제 그 인플루엔자다 보니까 비슷한 기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이제 따지고 들어가면 바이러스의 종류가 다르다고 해요. 종류가 다르고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치명률이 높은, 그러니까 치명률이라는 거는 바이러스에 걸려서 사망까지 이르거나 중증이 되는 정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치명률이 높은 연령대가 정확히 달라요.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은 젊은 사람들, 면역 체계가 잘 돌아가는 젊고 건강한 20, 30대들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사이토카인 스톰,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코로나 때문에 또 이것도 많이 이제 일반화된 개념인데, 그러니까 인간의 몸 안에는 면역 체계가 있기 때문에 뭔가 독성 물질이나 바이러스나 뭔가가 들어오면 그걸 물리치기 위해서 몸 안에서 면역의 체계들이 풀 가동이 돼요. 근데 면역 체계는 누가 강하겠어요? 젊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이 더 강하단 말이죠. 그래서 면역 체계가 너무 과잉 반응을 하는 거예요. 들어온 바이러스에 대해서 너무 과잉 반응하다 보니까 몸 안에서 그 면역 반응 때문에 몸 자체가 파괴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사이토카인 폭풍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죽은 20, 30대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 독감의 사망자는 젊은 층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노년층이 걸렸을 때 오히려 살아남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젊은 층 중에 전쟁에 나간 병사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또 취약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코로나19는 지금까지 밝혀진 우리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노년층에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약하고 지병이 있고 또 어떤 활동량이 적고 또 사회적으로 밀집된 환경, 뭐 수용소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병원,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취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 이거인 것 같아요. 치명률이 높은 연령대가 확연히 다르다는 점이죠. 네. 그리고 이제 유행한 지역도 보면 살짝 이게 달라요. 미묘한 다른 점이 있는데, 스페인 독감의 경우는 평균 치명률은 약 한 2% 정도, 그러니까 병에 걸리면 2% 정도가 사망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보통 흔히 말하는 개발도상국, 인도나 이집트나 인도네시아나 멕시코나 이런 지역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질병에 걸렸다고 했을 때 대체적으로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이 사망률이 높을 확률이 더 크죠. 그러니까 그런 상식적인 선을 따라서 스페인 독감의 사망자는 발생했어요. 그런데 코로나19는 어땠나요? 우리가 너무 경험 잘 알고 있듯이 3월 달에 2020년 3월 달에는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폭발을 했죠. 그다음에 9월이 되면 미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영국이 폭발하죠. 그리고 지금 한국보다 영국이 훨씬 사망자 많죠. 프랑스, 이탈리아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지구를 나누어서 북과 남북 문제, 뭐 북쪽이 그 대체로 선진국이고 남쪽이 대체로 개발도상국이고, 그런 어떤 뭐랄까 관습적인 상식적인 선, 또 유럽이나 미국이 대체로 보건 상태나 위생 상태가 좋고 질병에도 잘 관리가 된다라고 하는 상식, 이런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다 무너지는 이런 경험을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각각의 지역,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같으면 노령층의 인구가 굉장히 비율이 높았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노령층들 중에 노인홈,
그러니까 이제 그 요양시설에 있는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았고 거기를 코로나가 강타했을 때 그냥 여지없이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라는 거 그런 게 있었고 또 공공병원에 할당되는 예산이 원래는 상당히 높았는데 프랑스나 그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 유럽 나라들이 대부분 높거든요. 근데 이탈리아에서 최근 몇 년간 공공병원이나 공공의료에 할당되는 예산을 확 줄였어요. 그것 때문에 공공병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그래서 초반에 사망자가 폭발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요인들이 이게 다 이제 결과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눈앞에서 너무나 빠른 실시간으로 그냥 확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영국 같으면 그래도 그나마 버티고 있는 이유가 내셔널 헬스 서비스 NHS라고 하는 무상의료죠. 전 국민 무상의료예요. 그러니까 유학생이나 외국인도 거기 거주자로 레지던트가 되면 거주자로 체류자로 등록이 되면 NHS에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NHS로 하면 많이 기다려야 되고 의료의 질도 낮고 뭐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는 공공의료의 체계가 제대로 있는 것이 힘을 발휘하죠. 그렇긴 해도 여전히 뭐 영국 위험한 상황이죠. 변종 바이러스도 나오고 있고. 하지만 이제 백신 나중에 뒤에 백신 얘기하겠지만은 백신 접종을 먼저 시작하면서 백신의 우선 순위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같은 것도 NHS 같은 시스템이 있음으로써 비교적 그래도 신뢰도가 있는 상태로 돌아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제 저는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렇고요. 이게 이제 그 인플루엔자. 스페인 독감 18년에서 20년 사이에 스페인 독감 시기에 전 세계 사망률이에요. 사망자가 몇 프로 나왔나는 건데 여기가 이건 주간값이고 여기 평균이 이제 이렇게 되겠죠. 한 2% 아까 2에서 2% 정도 됐는데 1.8 뭐 이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이고 한국도 있어요. 한국은 1918년이 무오년이거든요. 무오년이라서 무오독감이라고 불렸다고 해요. 그래서 무오독감도 한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상당히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축에 속하죠. 그래서 스페인 독감의 경우는 인도나 남아프리카, 인도네시아, 멕시코 이런 순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상식선을 따라서 사망자가 나왔고 코로나는 이제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네. 이건 이제 코로나의 그래프예요. 코로나 그래프도 워낙 막 업데이트가 자꾸 돼가지고 뭔가 뭐 하나 가져와서 PPT에 넣어놓으면 또 금방 낡은 게 되고 뭐 그래서 그냥 4월달 거 가져왔는데 이때가 한국, 중국, 일본은 그냥 좀 평탄하게 가고 있었고 미국이 막 한참 가파르게 올라갈 때였고 여기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뭐 이렇게 순으로 되어 있었던 때의 그래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상식을 굉장히 이제 거스르는 역행하는 이런 결과들을 코로나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네. 요거는 BBC에서 통계로 낸 9월 27일 2020년 9월 데이터인데 미국의 사망률 거의 40만 나올 때예요. 40만 나오고 브라질, 인도, 멕시코, 영국 만만치 않게 나오던 요 시기의 데이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코로나에서 조금 또 나와가지고 스페인 독감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자, 스페인 독감이 왜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나왔을까 요인을 따져보면 바이러스의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특성이 코로나보다 훨씬 사망률이 높게 나오는 바이러스라고 하고요. 이 바이러스 균주가 매우 빠르게 자기 복제를 한대요. 그런 게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토카인 폭풍. 젊고 건강한 인구의 면역 반응, 과잉으로 이끌어가는 이게 있어서 높은 사망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사이토카인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과 높은 사망률, 어떤 특정 연령대의 높은 사망률의 관계를 나중에 이제 사후적으로 연구를 해서 밝혀낸 거겠죠. 그랬을 때 대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전쟁이에요. 전쟁을 아무래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1차 대전이라고 하는 전쟁은요. 세계 대전이잖아요. 1차 세계 대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세계 대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열강들이 양편으로 나누어서 벌인 전쟁에 식민지, 그 당시 유럽의 식민지로 지배를 받던 국가의 병사들이 차출됐어요. 인도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세계대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쟁이
1차 대전이고 그 경험이 첫 번째거든요. 그 경험이 첫 번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월드워, 정말 월드워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토탈 워이기도 한 거예요. 토탈 워는 뭐냐면 총력전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전을 우리가 보통 총력전이라고 하는데 이 총력전이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국가가 이제 민주적인 국가가 됐어요. 국민이 다 국가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와 전쟁을 한다는 것은 그 나의 일이죠. 왕족 귀족들이 있어서 왕이 하는 전쟁이고 나는 그냥 농사나 지을란다. 이게 안 되는 국가 구조 하에서 모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고 그러면 국가의 전쟁을 수행할 책임을 갖는 그런 국가 구조 하에서 총력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운명을 걸고 하는 전쟁인 거예요. 국가에 필요한 모든 자원, 인적, 물적 자원들을 다 동원해서 전쟁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적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거. 그러니까 적을 완전히 섬멸하거나 아니면 초토화시켜가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토탈 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의 형태로 첫 번째 전개된 게 바로 1차 대전이에요. 이 전쟁으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관심은 지금 스페인 독감이란 말이에요. 이 전쟁은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가 증식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을 조성했던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고 서부 전선, 프랑스, 플랑드르, 네덜란드 이쪽에 있는 전선이 고착이 되면서 고착이 됐다는 거는 양쪽이 전투를 못하고 딱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서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언제 전투를 어떻게 벌려야 될까를 하고 있는 상태가 오래 갔어요. 그러면서 뭘 하기 시작했냐? 참호를 파기 시작했죠. 트렌치라고 하는. 땅을 파요. 땅을 구덩이를 파가지고 이제 좀 이따 사진에서 보여드릴게요. 참호를 파서 그 참호에서 병사들이 대기를 하고 전투를 하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얼굴만 이렇게 내놓고 양쪽이 참호를 보면서 대치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참호에는 뚜껑이 있는 것도 지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도 오고 온갖 것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안이 온갖 병균들이 거기에 스페인 독감이 돌았을 때 새로 들어온 신병이 스페인 독감을 갖고 있었다. 다 퍼지는 거죠. 참호라고 하는 환경이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완벽한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이게 웬일이냐가 되는 거예요. 완벽한 서식지가 됐다라는 거고 또 1차 대전의 특징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대부분 모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을 자원을 해서 받거나 주로 이제 하층민들이 자원을 하는 형태인데 1차 대전 때 일시적으로 징병을 하는 국가들이 많아요. 왜? 부족하니까.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젊은이들도 징병을 했거든요. 그러면 귀족들도 나가고 뭐 부르주아들, 엘리트들도 나가지만 또 하층민 노동자들도 징병이 되니까 전쟁터에서 정말 사회 계급상 전혀 만날 일이 없는 절대 내가 평생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머,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어머나, 저런 옥스퍼드, 캠브리지 나온 훌륭한 사람들도 전쟁에 왔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회 계층들이 확 섞이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바이러스에게도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접촉하지 않았던 인구가 밀접 접촉을 하는 환경이 전쟁을 통해서 형성이 되어 버리는 거죠. 또 전쟁이 이제 그 전쟁터에 갔다가 그 전투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병사들이 있죠. 귀한 병사가 있단 말이에요. 귀한 병사가 바이러스가 있으면 그 가족이 또 다 감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바이러스 창궐의 원인이 되었고 비타민 B가 결핍되면 이제 영양 상태가 안 좋으니까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사망률 높아지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제 빈곤층들의 희생이 많았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스페인 독감과 1차 대전 이게 시기 겹치니까 1918년에서 20년이고 14년에서 19년이니까 그 시기를 경험한 이후에 유럽과 미국에서 공중보건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국가가 나서서 어떤 보건에 대한 여러 가지 조처들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대체로 뭐 연도가 국가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요.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Ministry of Health, 보건부,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보건복지부, 뭐 위생부, 뭐 공중위생부 이런 그 정부 부처들이 대체로 생겨나고 그러니까 질병을 감시를 하고 통제하는 시스템 같은 것도 구축이 되고
또 사회의학이라고 하는 개념 이런 게 생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warfare에서 welfare로 갔다. 그러니까 warfare는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warfare를 거치면서 이러다가 다 큰일 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welfare를 해야 돼라는 쪽으로 이동해 갔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조금 이제 더 시기가 가면 영국이 NHS를 1948년에 도입하는 이게 먼 어떤 길을 떠나는 그런 이제 도정의 시작이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가 하면 이제 1917년에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킨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한 러시아, 소련 같은 경우는 일찍 중앙 집중식의 공공의료 체계를 만들죠. 그래서 소련은 비교적 희생이 적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전쟁의 요인이고요. 이게 이제 트렌치예요. 트렌치의 그 참호인데요. 이렇게 사람의 키 높이 내지는 키보다 조금 높은 정도의 구덩이를 파고 그 구덩이에서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가 이제 비가 오면 막 물이 고이고 이 안에서 또 생활해야 되죠. 밥도 먹죠. 화장실도 해결하죠. 뭐 군 장비도 준비하죠. 이거 온갖 걸 다 하니까 여기서 막 날씨가 추우면 동상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동상에 걸렸다가 발이 녹았다가 다시 걸렸다가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참호발이라고 해요. 트렌치 풋이라고 해요. 그래서 트렌치 워였다는 점이 이제 특징적인 것이고 약간 얘기가 조금 옆으로 새는데요. 옆으로 새도 또 이제 하고 싶어서 제가 갖고 왔는데 지난 시간에 어떤 분이 질문하셨잖아요. 영국의 박물관 그런 거 질문하셔서 약간 그 생각이 나가지고 또 갖고 왔는데요. 임페리얼 워 뮤지엄이라고 제국 전쟁 박물관이라고 1차 대전, 홀로코스트 2차 대전, 그다음에 영국이 관련된 현대전, 한국 전쟁 포함하여 그런 전쟁까지를 다 전시하는 곳인데 거기에 이 참호 안에서 나는 냄새를 전시하는 후각에 관한 전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뚜껑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그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젖은 옷도 있고 담배 냄새, 럼, 사람의 그 시신의 냄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참호 안의 위생 상태가 얼마나 열악했는가를 눈으로가 아니라 후각으로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전시도 있다는 것이고 이 전시가 되어 있는 곳은 맨체스터에 있는 제국전쟁 박물관이에요. 네. 박물관 전시가 아주 좋습니다. 네. 이건 나중에 갈 수 있게 되면 한번 가보시기를 권하고요. 네, 그리고 트렌치는 트렌치 코트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하기도 그 상품이 유래하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장교들이 트렌치에서 옷이 너무 더러워지니까 코트를 방수가 되는 천으로 탄탄한 면직으로 해서 입었고 그걸 여성용으로 개발했던 회사가 바로 버버리잖아요. 버버리랑 아쿠아스큐텀 이런 회사들이 여성용, 남성용 버버리를 개발해서 가을에 이제 많이 입는 옷이 됐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워페어에서 웰페어, 그러니까 1차 대전을 거치면서 스페인 독감에 대한 경험도 있고 국가적으로 복지를 하고 방역을 해야 된다라는 합의, 또 그리고 그런 걸 실천할 수 있는 부서의 이제 설치 이런 게 이루어졌던 것에 대한 전시예요. 여기 보시면 얼굴이 손상된 환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참호전을 하게 되면 얼굴이 밖으로 이렇게 나오고 포탄이 위로 날아다니고 총을 쐈을 때 안면이 손상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유난히 1차 대전의 부상병들은 안면 손상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안면 손상이 많으면 얼굴을 다시 재건하는 성형이나 이제 부러진 팔다리 이런 거를 고치는 정형이나 이런 정형외과, 성형외과가 발달을 했고 또 포탄이 날아다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면 몸을 다치지 않고 다행히 죽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귀환을 했어요. 귀환을 했는데 말하자면 트라우마가 남은 거죠. 정신적으로 외상을 입어서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고 일상생활에 복귀를 잘 못하는. 그래서 갑자기 뭐 2층에서 떨어져서 뭐 자해를 한다든지 막 몸을 떨면서 발작을 한다든지 그런 환자들이 속출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물리적인 신체 손상뿐만 아니라 신체가 아닌 정신에 어떤 손상을 입히는구나. 그래서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라든지 정신의학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하는 계기도 역시 1차 대전이 큰 어떤 분기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스페인 독감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스페인 독감이 치명적이었던 이유의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인 건데요. 이게 이제 사망률이 국가별로도 아까 차이가 있었지만은 한 국가 안에서도
이민자 집단이 사망률이 훨씬 높을 거예요. 이거는 아마 이제 코로나 상황도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사망률이 높았고,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끼리 모임을 많이 하고 같이 이렇게 커뮤니티를 밀집되게 이루는 쪽일수록 많은 사망자가 났고, 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의 빈민촌 같은 경우에 거의 그냥 주민들이 초토화되는 상황도 있었고, 파리에서는 가장 그러니까 파리가 몇 구죠? 23구인가요? 파리의 그 도심에서 가장 부유하다라고 보이는 부유하다라고 하는 그 파리의 지구에서 사망률이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왜 부유한 지역의 사망률이 높을까?라고 통계의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누가 죽었느냐 하면, 왜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고급 아파트에 한여방이라는 방이 있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세모로 된 창문이 있고 거기 이제 가난한 학생들, 유학생들이 거기 이제 살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근데 거기에 주로 하녀들이 사는데 거기 사는 하녀들이 많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고급 아파트의 주민이 아니라 하녀가 많이 죽었다. 그러니까 통계도 실상을 들춰보면은 누가 죽었느냐가 정확하게 이제 나오더라. 이런 얘기들도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또 사회적인 요인에서 이게 공중보건에 관해서 정부가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주민들한테 뭐 얼굴을 가리고 마스크를 써라 이런 얘기를 일관되는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사실은 또 그렇지를 못했던 거예요. 막 전쟁 중이라 숨기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스크 쓰라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머플러 쓰지 말라 그러고 집에까지 많이 걸어가라 그러고 죽을 먹으라 그러고 뭐 코 안쪽을 씻어내라 그러고 이거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죠 지금. 이런 얘기들 많이 돌거든요. 그래서 뭐 담배를 피우면 또 감염이 예방된다, 인플루엔자가. 또 영국에서는 하루 3번 코코아를 먹으면 괜찮아, 이 얘기가 또 많이 돌아가지고 아무 상관없는데 뭐 뜻하지 않은 희생자들이 나오기도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에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가짜 뉴스들, 그리고 뭐 QAnon 같은 이런 집단에서 얘기하는 음모론, 이런 거 역사적으로 보면 또 모양만 다르지 다 있거든요. 다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아 이게 가짜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코로나 말라리아 치료제 퀴닌이나 무슨 뭐 실리콘으로 된 코골이 방지하는 뭐 이렇게 끼면 나아진다. 어제 JTBC 뉴스에는 뭐가 나왔어요. 고추대. 고추를 수확하고 남은 줄기를 삶아 먹으면 낫는다 그래서 그걸 누가 약으로 해서 팔았대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이제 처벌을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얘기들이 도는 것이 혼란을 야기하고 결국 도움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의학적인 면에서도 당시에 이제 바이러스라는 거, 바이러스는 세균보다도 더 작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콜레라, 결핵 이런 건 세균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균은 알아서 자기가 살 수 있어요. 근데 바이러스는 숙주가 없으면 못 살거든요. 크기도 훨씬 작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라는 거는 이게 세균보다도 훨씬 뒤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발견된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것도 모르고 공중보건 시스템도 아직 잘 없고 이래서 사망률이 이제 치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플루엔자에 걸렸을 때 결국 사망에 이르는 거는 폐렴이거든요. 근데 폐렴은 항생제로 치료를 해야 나아요. 근데 문제는 항생제 페니실린이 언제 나오냐? 28년 나오거든요. 이때는 폐렴의 치료제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망자가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 인플루엔자는 지금 우리도 뭐 계속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 백신 맞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개발이 된 이후에는 위험하지 않은 게 됐고, 1968년 같은 경우도 1918년보다 더 많이 감염이 됐대요. 근데도 사망자는 더 적게 나왔던 거고. 그래서 독감은 결국 인플루엔자는 백신 개발로 통제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인데, 이제 코로나는 완전 새로운 종류가 또 나오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스페인 독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코로나19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2019년 12월 31일에 중국의 우한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 27명이 확진됐다는 발표를 해요. 물론 그 전에 11월 말 12월 때부터 우한에 폐렴이 돈다는 얘기가 보고가 됐었죠. 근데 당국의 대처가 한 발 늦었고 결국 우한이 오랫동안 봉쇄가 되면서 많이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 이후로 약 50일이 지난 다음에
정식 명칭이 부여가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코로나라고 불렸다가 뭐 코비드라고 불렸다가 뭐 굉장히 혼란스러운 명칭들이 막 국제적으로도 혼용이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코비드 19 그리고 한국에서는 코비드19가 아니라 코로나19 왜냐면 코로나가 이미 너무 많이 퍼졌기 때문에 코비드라고 하면 또 이게 헷갈릴까봐 이게 사스 바이러스의 변종이거든요. 과학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코비드19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이고 한국에서 통용되는 명칭은 코로나19 감염증 이게 정식 명칭이고 코로나19라고 보통 이제 부르는 걸로 정착이 됐죠. 이 사이에 2019년 12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 3월 11일에 팬데믹 선언을 WHO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에 시간이 거의 6개월, 7, 8개월이 뜨잖아요. 이 늦장 대응을 놓고 WHO가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죠. 그러니까 3월 11일에 가서야 이게 팬데믹이다. 즉 엔데믹이 아니라 어느 지역의 풍토병 내지는 어느 지역의 인플루엔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 세계적 유행이다. 팬데믹이다라는 선언을 3월 11일에서야 한 거예요. 제가 이 3월 11일에 팬데믹 선언한 날을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정확히 기억하는데 모두가 다 불안해하고 이거는 팬데믹이 틀림없어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한 지 한참이 지나서야 이걸 선언하는 걸 보고 야,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앞으로 정말 지옥문이 열렸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그래서 팬데믹 선언을 했고 그 이후에 뭐 쏟아지는 뉴스 말들을 통해서 우리 일상에 이런 말들이 다 들었어요. 인수 공통 감염병, 재생산 지수, 무증상 감염, 에어로졸. 여러분 에어로졸 이것도 굉장히 논란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공기 감염이에요. 공기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비말을 접촉했을 때 감염이 된다라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데 에어로졸 상태에서도 감염이 되냐 아니냐를 놓고 초반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논란이 있었고 결국은 에어로졸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된다라고 결론이 나긴 했지만 이 불안이 없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에어로졸 공기 감염이 만약에 광범위하게 공기 감염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큰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도 못 타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면. 근데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비말 감염이고 마스크를 잘 쓰면 차단이 되는 정도로 지금은 이제 알려져 있는 거죠. PCR 검사, 그러니까 확진 검사를 할 때 이거 스텔스 전파는 스텔스 전투기처럼 이게 몰래 와가지고 전파시킨다 그러고 해서 이게 또 너무 그 말 자체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그냥 뭐 미확인 전파나 확인되지 않는 전파 경로 이런 식으로 약간 말을 순화해서 하기도 하죠. 또 코호트 격리, 동일 집단 격리라고 해서 한 감염이 일어나면 그 감염 일어난 시설 전체를 격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는 감염자도 있고 비감염자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못 나오게 통째로 격리하는 거. 이 코호트 격리를 사실 한국에서 좀 남발을 했죠. 그러다가 지금은 코호트 격리하지 말자. 이거 너무 문제가 많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빠르게 우리에게는 머릿속에 들어오고 인식에 들어오고 또 이거의 문제점이 또 빠르게 지적이 되고 이렇게 말 쓰지 말고 다른 말로 넘어가고 또 언택트 인포메이션 너무 많으니까 이게 인포메이션 엔데믹이야. 도대체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무슨 정보를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라고 하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했던 거죠. 그다음에 야생동물들도 애꿎은 감염 매개로 지목이 돼가지고 박쥐, 천산갑이라고 생긴 동물이 있는 줄 저 처음 알았어요. 천산갑. 요즘 밍크 얘기가 또 나와요. 밍크. 이렇게 동물들도 순환을 당하고 있고요. 반려동물들도 감염이 될 위험이 있으니까 반려동물도 또 걱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일매일 재난 문자가 쏟아지니까 너무 막 가슴 떨리고 불안하고 처음에는 그래서 문자를 꺼놓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 정말 뭐 수십 개씩 문자가 와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일상이 정지가 되면서 우리에게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진짜 그 카페에 앉아가지고 커피라도 좀 제발 앉아서 한 잔 마시고 싶다. 그게 어제부터인가요? 어제 그저께부터인가 됐잖아요. 뭐 그게 그렇게 우리한테 정말 그 마음에 그 위안을 주는 일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노말의 생활을 되찾고 싶어 이런 욕구를 강하게 느끼게 됐지만 여기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 자, 우리의 일상이라는 게 어땠느냐? 그럼 코로나19 때문에 없었던 문제점들이 생겨난 거냐? 아니면
원래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못 느끼고 있다가 코로나19가 이걸 증폭시킨 거냐라고 물어보면 후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노말한 일상은 너무나 문제가 많았어요. 뭐 낙인도 있고 혐오도 있고 차별도 있고 뭐 하여튼 평등하지 않은 일상이 이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시니컬하게 반응하는 지식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뭔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 뭐 감염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치명률도 그렇게 높지 않고 우리가 이거보다 더 위험한 세계에 살고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 떨 일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그 의견에는 좀 잘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고 이거는 분명 팬데믹에 맞고 이 전 세계의 어떤 구조를 흔들어 놓을 커다란 전환을 가져올 계기라는 것은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일상,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경험하고 되찾게 될 일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너무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그 너무 문제가 많았던 일상을 코로나19는 너무 잘 도드라지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오잖아요. 눈이 오면 딱 덮이죠. 덮여서 정말 너무 아름다운 눈 경치, 하얀 경치였다가 그 눈이 녹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온 것보다 훨씬 지저분하죠. 근데 눈 오고 녹는 게 전 제일 진짜 좀 너무 보기 흉하거든요. 그렇게 눈이 녹을 때 드러나는 그 밑에 있었던 온갖 쓰레기면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의 그 패러디한 밈에서 보였던 쓰레기 더미. 그게 이제 확 드러났을 때 우리 뭐 경악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일상이란 거 이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차별 한번 볼까요? 2020년 2월 29일에 한국에서 첫 사망자가 나왔어요. 코로나19로 첫 사망자가 나왔는데 그 사망자가 누구였던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정확하게 기억나실 거예요. 경상도 청도의 대남병원에 있던 20년을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자예요. 정신질환 환자죠. 이 63세 환자가 20년을 폐쇄병동에 있다가 밖으로 이송이 되니까 너무 바깥 공기 너무 좋다. 나 이제 밖으로 나가나 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어떤 정신질환자를 폐쇄병동에 가두어 놨던 사회라는 것이 이걸 통해서 드러났죠. 이 병원에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자도 많이 나왔고 또 장애인들의 경우에 확진자 중에서 장애인은 약 4% 정도예요. 전체 인구에서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으니까 확진자 중의 비율도 4%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런데 사망자 중에는 5명 중에 1명이 장애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훨씬 많이 죽는 이 상황. 그러면 장애인은 이 팬데믹의 상황 어쩔 수 없으니까 죽어도 괜찮은 건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도 평등하게 이 사회에서 권리 누리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그런 노력을 이게 참 무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국은 그래도 한국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많이 잘 되어 있다는 나라인데도 사망률이 6배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뭐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고요. 그다음에 노인 차별. 이게 이제 한국 사회의 정말 큰 문제죠. 저는 장애인에 대한 문제도 크지만 이것도 정말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연로하시고 몸이 아프시고 그러면 병원에 입원을 하시다가 종합병원에는 오랫동안 입원시켜주지 않죠. 치료가 끝나면 모시고 가라고 하죠. 집으로 모시고 와요. 근데 케어를 잘 못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은 병원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거고요. 요양병원은 병원 시설이 함께 있는 시설을 말해요. 요양병원이 더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대부분이라고 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말년을 요양원에서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문명화된 고려장 아닌가? 이런 비판이 이미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죽음을 어떤 시설에서 맞게 되는 거. 병원도 병원인데 요양원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시설에서 맡게 되는데 이 시설 너무 비대해졌죠. 너무 비대해졌고 돈이 많은 노인들은 돈이 많은 요양원을 소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구매자이자 소비자가 되고 그렇지 않은 가난한 노인들은 너무 열악한 곳에서 마지막을 맞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없었나요? 원래 있었죠. 원래 있었는데 코로나가 딱 오니까 어떻게 돼요? 자식들하고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면회 한 번을 못 했잖아요. 지금 제 주변에도 부모님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 계신 분들은 계속 속 안타까운 거예요. 만나지도 못하고 어떤 상태이신지 그냥 얘기로만 듣는데
답답은 하고 더 좋아지시기는커녕 자식들 못 만나고 하니까 뭔가 치매나 이런 거 있던 분들은 더 악화되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근원적인 질문 던져요. 우리가 이제 살다가 누구나 다 죽는데 나의 죽음을 대체 어디서 맞을 것이냐. 모두 다 이렇게 이런 요양병원으로 가서 그냥 거기서 맞는 걸 당연시 할 것이냐. 아니면 뭔가 다른 논의를 해야 할 것이냐. 그런 문제를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강렬하게 던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드러났죠. 5월 달이었을 거예요. 작년 5월에 이태원에서 클럽에서 감염이 됐을 때 언론이 보여줬던 태도. 그러니까 성적 지향, 어떤 사람의 성적 지향은 자기가 밝히고자 해서 커밍아웃을 하고 하지 않는 한 주변 사람이 함부로 말해서 그 사람을 강제로 커밍아웃 시키게 할 권리가 누구에도 없거든요. 누구에게도. 근데 그런 일들을 원치 않는 성적 지향의 노출을 마구 했죠. 그래서 인권 침해가 막 됐고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막 그렇게 돼서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이제 그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전화번호만 가지고 감염의 검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코로나 검사를 하게 하는 것이 요걸 계기로 도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도입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동선이 밝혀짐으로써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싸돌아다녀서 코로나를 걸렸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코로나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위험이 누구나 노출되어 있는데 조금 더 위험한 장소에 갔다는 이유로 그 시민을, 그 사람도 환자인데 그 사람을 막 도덕적으로 비난할 이유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 비난받아야 마땅한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하지만 그런 인권 침해 요소가 자꾸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게 우리에게는 필요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주민에 대해서는 뭐 너무 할 얘기가 많지만 제가 짧게만 할래요. 다른 기회에 하려고 합니다. 마스크 구매하는데도 이주민들은 주민등록번호 없으니까 마스크 못 샀잖아요. 재난지원금도 제외됐고요. 방역에 취약한 거주 환경이 돼 있는 거 뭐 당연히 그렇고 얼마 전에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건 코로나와 직접 관계는 없지만 우리 사회가 이주 노동자들 어떻게 대해왔는가를 너무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주민에 대한 이런 이제 취약한 사회에서 그 사회의 국민으로 시민으로 인정받는 사람과 비국민인 사람을 이렇게 나누는 경계가 정말 원래 있는 줄을 알았지만 이렇게 뚜렷했구나. 너무 서럽다. 내가 여기서 결혼 이주자로 와서 10년, 20년 살았는데 그래 나는 비국민이었구나. 그게 뭐 마스크, 재난지원금 얼마 안 되고 뭐 그런 거지만 나를 이게 선을 긋는구나라는 게 너무 뼈저리게 느껴져서 너무 섭섭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다음에 또 이제 계층, 계급 간의 차별을 또 얘기할 수 있죠. 아프면 집에 머물고 휴가 쓸 수 있고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파도 회사를 가야 되거든요. 아파도 지하철 타고 가야 될 때 상병수당이라든가 유급휴가라든가 이런 거 돌봄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은 뭐 완전히 다 드러나 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 지침이 코로나 초반부터 전 국민에게 공지가 되고 우리가 이걸 잘 지키고 왔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이 이 정도로 선방을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아프면 3, 4일 집에 머물기가 정말 그러고 싶어요. 머물고 싶지만 안 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요 논의의 연장선에서 미국의 그 오바마 행정부 때 공공정책, 그러니까 보건 쪽에 공공정책의 전문가로 자문을 했던 로버트 라이시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분은 뭐 글도 굉장히 많이 쓰고 페북도 그냥 활발하게 하시는데 로버트 라이시 교수가 가디언에 기고를 해서 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코로나19가 만들어내는 계급의 어떤 분화 이게 감염이 어떻게 계급 간의 분리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논의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데 첫 번째는 the remotes. 이거는 멀리 있어도 가능한, 그러니까 재택이 가능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재택근무가 일반화되고 재택근무가 많아지는 시기에 재택을 하면 오히려 편하다. 나는 아이가 어렸는데 재택을 하니까 아이 돌보면서 또 일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나아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해도 되고 온라인 강의를 할 수 있을 경우에 이동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몸이 덜 피곤하긴 하다. 하지만 학생들과의 소통은 뭐 현저히 떨어지니까 이건 참 힘들긴 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근데 이런 사람들만 있냐면 그게 아니죠. The essentials, 필수 노동자라고 하는 계층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재택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청소, 뭐 식당의 노동자, 뭐 거리에서 뭐 일을 하는 사람들, 교통 경찰관,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의료계 종사자, 재택이 안 되잖아요. 이런 필수 노동자들은 감염병에도 불구하고 대면으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분명 있는 거. 이 사람들이 많죠. 이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the unpaid. 코로나 때문에 무급휴가를 하거나, 이게 지금 여행사나 항공사 대부분 지금 이런 경우죠. 그런 경우나 준해직 상태, 해고가 되거나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the forgotten, 잊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못 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the forgotten, 잊혀진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 사람들이 제일 취약하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동부구치소에 있던 수감된 사람들, 또 이주민 보호수용소 이런 데 가 있는 사람들, 이민자 수용소나 감옥이나 노동자 캠프, 원주민 보호구역, 노숙인, 홈리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사회에서 이제 안 보이고 잊어버리고 시설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잊혀진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안에서 수용소에서 감옥에서 노동을 하거든요. 굉장히 저임금의 노동을 하잖아요. 이런 건 다 잊혀지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에서 제일 취약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한국은 초기 대응 잘했고 선제적으로 방역을 했고 드라이브 스루라든지 뭐 이런 거 굉장히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서 방역을 잘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방역의 어떤 성공, 이게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다 보니까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잊었던 거죠. 잘 소홀하게 했던 결과가 뭐예요? 동부구치소에 지금 1,000명이 넘죠, 감염자가. 그래서 결국 거기 있던 사람들 다 다른 데로 보내야 되는 이 상황이 초래가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정말 그야말로 잊혀졌던 사람들이었구나. 근데 잊혀졌을 뿐이지 존재하지 않았던 게 아니거든요. 존재했으나 우리가 잊고 있던 사람들을 들춰낸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가. 그래서 미국 사회로 가면 미국 사회에서는 이 코로나 위기에 가장 취약한 잊혀진 사람들이 인종적인 구분선하고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히스패닉이나 아프로 아메리칸, 흑인, 이런 사람들, 라티노나 흑인들이 또 이주민들이 코로나에서 취약한 잊혀진 노동자들이 제일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통계를 보실까요? 네, 이걸 보시면 흑인 인구의 비율, 전체 인구의 흑인 인구의 비율과 코로나 사망자 중에 흑인이 얼마나 되는가의 비율을 보면요, 이게 그래프를 그냥 한눈에 봐도 표가 확 나죠.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서 흑인의 비율보다 전체 사망자, 코로나19 사망자 중에 흑인의 사망자 훨씬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저소득, 저임금 노동하죠, 필수 노동하죠, 아니면 해직되거나 해고됐죠, 아니면 감옥에 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훨씬 많은 거죠. 거기에다 미국은 공공의료 시스템이 없죠. 미국의 공공의료에 관해서 비판적으로 만든 다큐, 시코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감독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시코에 보시면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에 의료보험을 개인의 연봉에 포함시켜서 페이를 해주는 직장에 가 있는 사람들은 상관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보험으로 자기의 건강보험을 들어야 되거든요. 건강보험이 굉장히 비싸니까 그 보험이 없어요. 그럼 보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면 그냥 보험이 아닌 그냥 치료비를 내야 되니까 뭐 하나 치료하면 그냥 몇십만 원, 좀 코로나 걸려서 치료했다, 몇 천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때 치료를 못 받고, 이게 코로나가 심각해서가 아니라 바이러스가 세서가 아니라 치료를 못하니까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인종적으로 봤을 때 흑인이나 라티노들에게 더 많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전체로 봤을 때 코로나19 사망자 중에 인종별로 가장 많은 사람들은 히스패닉이에요. 그 다음에 흑인, 그 다음에 백인, 아시아인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 포스터를 보시면 코로나는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망가진 시스템을 드러낸다라는 말이 저는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망가져 있었어요. 시스템 망가져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의 자본주의를 우리가 레이셜 캐피탈리즘, 인종 자본주의다 이런 말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인 축적, 자본주의적인 사회가 발달하는 과정과 미국에서 흑인 노예제가 없어지고 흑인 노예가 뭐가 돼요? 노동자가 되는 거죠. 뭐 여기 이 말로 하면 필수 노동자나 아니면 하층 노동자가 되는 그 과정이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게 재생산되었다라는 거죠. 그 흑인이 감옥에 많은 이유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미국의 문제점들이 과연 한국의 맥락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이주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차별의 구조가 있고 그 속에서 코로나가 왔고 우리는 이제 다 잊고 있죠. 이주민들이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야채들, 뭐 생선 이런 걸 어업을 하고 농업을 영위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이주 노동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없으면 우리는 잘 먹거리를 제대로 공급받기도 어려운 상태인 거예요. 그러나 늘 잊어버리는 거죠. 마치 이제 공기가 있다는 걸 잊고 살듯이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따져볼 시점이 한국에도 이제 온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 방역 이게 또 잘한 거를 칭찬은 해야 돼요. 한국이 정말 잘했거든요. 뭐 자꾸 이제 뭐 K 뭐 어쩌고 이렇게 붙이는 거는 조금 거부감이 있지만 어쨌든 뭐 외국에서도 K 방역이라는 얘기를 하고 초반에 굉장히 선제적으로 미리미리 잘했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요인에는 디지털 IT가 굉장히 발달해 있고 그러다 보니 이것도 이제 양면적인데 디지털 감시 체제가 잘 작동한다. 이건 양가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카드 뭐 쓰면 바로 나의 동선이 다 나오는 거죠. 그럼 역학조사하면 그걸 다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거죠. 그건 사실 감염병을 예방한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이게 한 개인의 사생활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생활까지 다 드러난다는 면에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개인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처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방역은 좋은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또 정말 초과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료계 종사한 의사들, 간호사들, 그다음에 택배 유통이나 이런 쪽에 온라인으로 막 물건들 다 사니까 이런 데 일하시는 분들의 초과 노동 정말 뭐 갈아 넣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고생하면 이제 코로나 지나가면 봄이 되면 괜찮겠지 했는데 작년 겨울부터 시작했는데 또 겨울이 왔는데 계속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떠받쳐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저는 뭐 시민의식도 굉장히 높고 칭찬할 만했다고 생각해요.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너무 우리 대단해. 이게 국뽕이잖아요. 이런 걸 할 것이냐. 그런 상황은 아닌 거고 아까 스페인 독감의 1차, 2차, 3차 파동 온 것처럼 이게 지금 한가운데지 끝이 아니다. 끝까지 잘 가려면 뭐가 필요할까? 그러니까 공공의료 부분이 한국은 역시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 계속 일하는 의료계나 유통업이나 이런 데 과중한 초과 노동을 방치할 것인가? 이 문제도 곧 이미 터지고 있죠. 사망자도 속출했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 제가 이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써놓은 거는 뭐냐면 특히 이 부분 디지털 감시 체제 잘 돌아가고 톱다운식으로 정보를 정부에서 딱 뿌리면 그러니까 매일 재난 문자를 띵띵띵띵 울리는데 전 국민이 난 너무 이거 스트레스 받는다 하지 마라 안 하고 와 재난 문자다 중랑구 갔더니 또 종로구 가니까 또 오고 강남구 오니까 또 오고 이거를 그냥 참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해가 안 가서 이상하다. 그러니까 아시아가 방역을 잘하는 거는 역시 아시아인들이 공동체,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성향이 강하고 그리고 전체주의나 이런 게 강하고 이러다 보니 이게 이제 일종의 오리엔탈리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아는 원래 이렇게 집단주의적으로 살다 보니 이렇게 방역이 잘 되는구나. 이건 칭찬하는 것 같지만 폄하하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하는 듯 사실은 비판하는 그런 인식으로 아시아권에 사실 뭐 중국도 그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고 베트남은 아예 국경을 딱 걸어 잠갔죠. 딱 걸어 잠궈서
지금 괜찮거든요. 대만도 그렇고 싱가포르 이런 데도 그렇고 이런 그 아시아권의 방역의 성공을 오리엔탈리즘적인 사고방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도 편견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사이에서 사실 좀 균형을 잡는 게 필요하고 한국의 방역에 대해서도 이제 균형 잡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뭐가 부족한지, 뭐가 이제 어딘가에서 터질 부분이 어떤 것인지, 뭐가 불평등이 드러나는지 그런 걸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뭐 코로나 사태 때 중국인 혐오, 아시아인 혐오가 폭발했었고 이거는 뭐 누구나 다 기억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국경을 막아야 된다. 입국 금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코로나가 돈다 얘기를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할 수가 없어요. 입국 금지하면 한국 사람들도 못 들어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입국 금지라고 하는 것이 효과적인 카드가 되긴 하지만은 굉장히 짧게 할 수밖에 없고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세계화된 세계에 살면서 이거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국 금지를 일찍이 했던 이탈리아가 초반에 굉장히 사망자 많이 나오고 폭발했던 거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또 프랑스에서 중국의 우한에서 바이러스 나오기 전에 발견이 됐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도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아마 우한에서 시작된 것이다라고 하는 게 대세이지만 좀 더 지나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제조사단이 얼마 전에 갔죠. 1월 14일에 WHO에서 우한에 들어갔고 전문가들 조사를 하면 조금 더 정확한 정보들이 이제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 3월 달에 2020년 3월 달에 독일의 슈피겔이라는 주간지가 있어요. 슈피겔은 굉장히 정론지 중에 하나인데 이 슈피겔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시작됐고 이건 중국에서 나왔어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는 이런 표지를 실었다가 이거 인종차별이라고 굉장히 욕을 먹었죠. 그래서 메이드 인 레이시즘이다. 이거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인종주의, 인종차별로 만든 것이야라고 하는 이제 한국의 뭐 그 사이버 외교 사절단 중에 만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만든 포스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포스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오갔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백신 얘기로 넘어가 보려고 해요. 시간이 괜찮죠? 네. 예. 그 여기 이제 보시면요. 이게 또 제가 그 임페리아 워 뮤지엄 IWM의 사진을 갖고 왔는데 마침 어제 페이스북에 이 사진이 올라왔길래 제가 갖고 왔거든요. 이 사진은 뭐냐면 여기 뭘까요? 지금 팔을 이렇게 다 내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1914년에 장티푸스, 타이포이드 접종을 한 병사들이 자랑스럽게 이제 나 주사 맞았어 이렇게 팔을 내보이는 사진이에요. 이 병사들은 이제 해외로 파병이 되는 그 당시 이제 1차 대전 시기에 해외 파병을 가는 영국 육군의 리버풀 스코틀랜드 보병연대. 그래서 이렇게 치마 입고 있잖아요. 타탄 체크 이 사람들의 복장이거든요. 그래서 리버풀 스코틀랜드 연대에서 이걸 맞고 백신 맞았어 이렇게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신 얘기를 좀 해보면 불안이 많은 건 사실이죠. 너무 빨리 개발했으니까 어떨지 모르겠다. 아직 뭐 검증이 안 된 거잖아요, 사실. 초고속으로 보통 5년 걸린대요. 근데 지금 1년 만에 개발한 거니까 어떤 게 나올지 잘 없는 거죠. 잘 어떤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미국 사회에서 백신을 못 믿겠다라고는 불신이 많아요. 근데 백인들 중에도 많지만은 흑인들은 특히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아픈 역사가 있거든요. 여론조사 해보면 흑인 사회에서 백신 안 맞겠다라는 사람이 더 적게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터스키기 매독 실험이라고 하는 1943년부터 30년이니까 73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엘라바마주, 그러니까 노예제 많이 하던 엘라바마주의 농촌 마을에 터스키기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실험자들에게 무료 진료해주고 이제 치료하러 오면 무료로 점심도 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쁜 피, 배드 블러드라고 이 사람들이 부르던 매독을 치료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건 그냥 말이었고 치료제를 준 게 아니고 매독에 걸렸을 때 병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을 한 거죠. 관찰을 하고 이 사람들한테는 위약을 준 거예요. 가짜 약을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짜 약을 주고 결국은 가족에게 매독균이 다 전염이 되고 본인도 굉장히 고통 속에서 사망하고. 그러니까 이런 그 페니실린이 43년에 개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하지 않는 비치료 관찰 연구 실험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최악의 의학적 아파르테이트다. 메디칼 아파르테이트. 그러니까 의학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인종차별을 하는 가장 끔찍한 예거든요. 1979년에 보고서가 나왔고 97년에 클린턴 대통령이 공식 사과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흑역사인 거예요. 미국에서 흑인들이 의료,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뭐 KKK 같은 인종차별 집단이 뭐 린치 그런 게 아니고 국가가 보건 당국이 치료해 준다고 하면서 치료 안 해주고 관찰했던 너무 끔찍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한동안 흑인들한테는 나 백인하고 똑같은 약을 달라. 그러니까 흑인에게 맞는 치료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근데 사실 이게 이제 DNA 레벨에서 어떤 특정한 병에 대해서는 아프리카계 사람들에게 더 어떤 약이 더 잘 듣고 유럽계에게는 다른 약이 잘 듣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치료를 하려고 해도 너무 거부감이 심한 거예요. 일단 난 백인하고 똑같은 약을 먹겠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강렬하게 각인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역사가 오늘날 그 미국에서 백신을 둘러싼 흑인 사회의 거부감 이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백신과 인종차별도 뭐 또 할 얘기가 많아요. 2020년 4월 초에는요, 프랑스의 의사 2명이 공영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제 백신 막 개발하는데 아프리카에서 실험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 이제 난리가 났죠. 그 지금 WHO 사무총장이 에트레이아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에티오피아에서 보건장관을 한 사람이에요. 막 비난을 했고 한국에서도 아프리카와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반대 성명, 비난 성명을 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함부로 하냐는 거예요. 백신을 만들어서 그 검증이 안 되니까 아프리카는 열악한 환경이 있으니까 거기서 실험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공영방송에 나와가지고 의사가 프랑스 의사가 2명에서 했고 결국 이 의사들이 사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도 벌어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누가 먼저 맞아야 되느냐 백신을. 이거 우리도 곧 닥칠 문제예요. 이제 곧 발표한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맞는 게 맞죠. 그러면 가장 취약한 사람이 누굴까요? 난민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열악하죠. 씻을 물도 없고 손 씻을 물도 없는 사람들이 먼저 맞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제 이주기구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19년에 초반에 백신 나오면 난민 제일 먼저 맞아야 됩니다라고 했지만 정말 훌륭하신 말씀이에요. 네. 하지만 아무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현실은 백신을 둘러싼 민족주의, 백신 민족주의가 막 등장하고 있고 빨리 확보 안 한다. 뭐 백신 사러 가야 되는데 뭐 왜 안 가냐. 그리고 이제 유럽이나 미국은 어떤 얘기도 나오냐면 아시아 국가들 얄밉다. 백신 도입 안 하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유럽, 미국에서 영국이 제일 먼저 접종했잖아요. 어떻게 되나 딱 지켜보다가 저 많이 죽으면 안 하고 괜찮으면 하려는 거 아니야? 우리가 무슨 모르몬트야? 오히려 거꾸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백신을 둘러싼 민족주의와 대립과 차별과 이런 게 뭐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이게 국제 이주기구의 사무총장이 정말 훌륭한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은 전혀 이것과 다르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슬프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마스크가 제일 낫다. 우리는 이제 마스크를 열심히 일단은 쓰자. 그리고 백신 나와도 한동안 마스크 벗기는 힘들다라고 하죠. 그게 이제 현실이고요. 백신 민족주의로 가고 백신 전쟁으로 가고 이러다가 정말 스페인 독감처럼 거의 한 1억 5천만 1억 죽은 다음에 바이러스가 아이고 이제 더 이상 살 숙주가 없네 이러고 저절로 사라지기를 바랄 거냐 100년 전처럼. 그렇게는 안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안 되려면 결국 우리가 함께 그러니까 집단 면역을 빨리 백신으로 형성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같이 면역을 만드는 거. 이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철학자들은 코이뮤니즘. 그러니까 공면역주의. 그러니까 면역이잖아요. 임뮤니즘인데 거기에 코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러니까 면역은 같이 안 만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뭐 저기 해도 인구의 70% 80% 이상의 면역이 형성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뭐냐? 이걸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성찰했을 때는 코이뮤니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를 이렇게 나누고 같이 차별하고 막 이러는 그 분할
나누는 구분, 분할이라고 하는 이게 톡식이라는 거죠. 독성 물질이고 얘가 바이러스다. 그러니까 얘를 물리치는 게 필요할 거고 이런 거에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성찰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거죠. 이런 거 안 하고 백신 전쟁, 민족주의 하다가는 잘못하면 굉장히 다 같이 망하는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 와중에 뉴질랜드는 백신을 선구매하고 뉴질랜드 주변에 섬들이 많거든요. 폴리네시아, 미크로네시아 거기 다 섬이니까 그 섬에 그러니까 자국민들이 아니에요. 뉴질랜드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쿡제도, 사모아, 통가, 투발루 이런 그 도서 지방의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뉴질랜드만 막아가지고는 안 되니까 공면역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작은 실천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것도 뭐 이렇게 말했는지 잘 갈지 어쩔지 모르는 거죠 아직은. 예. 그래서 코로나를 걸려본 사람, 또 코로나의 상황이 오면서 우리가 이제 포괄적으로 모든 차별, 뭐 장애인 차별, 동성애자 차별, 이주민 차별, 인종 차별 이런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자라는 것에 대해서 여론도 좋은 쪽으로 많이 돌아섰어요. 88%가 찬성이 나왔거든요. 근데 아직 뭐 국회에선 지지부진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떤 타인을 함부로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과 감염병의 경험 이거는 굉장히 감염병이 일단 나쁜 거지만 선물처럼 우리에게 이런 차별을 하지 않았을 때 더 나은 사회가 오는구나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을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인데 2020년 5월에 그러니까 사회적 연대 사례 중에 이제 하나로 인상적이었던 게 베를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이게 코로나가 심할 때는 문을 닫아야 되지만 교회 문을 열 수는 있는데 거리를 띄워야 되는 거예요. 2m씩. 그러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려면 못 하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안 되는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를린의 교회에서 무슬림 예배자들한테 교회를 내줬어요. 교회를 내주고 여기 와서 예배해라. 우리랑 시간대만 다르게 해서 그러니까 교회잖아요.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 루터파 교회에서 무슬림이 예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왜 가능하지 않냐는 거죠.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만 할 게 아니라 사회적 연대라는 거 잊지 않는다면 이런 일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2020은 이게 00 마스크만 가지고 있었는데 백신이 나오면 그래도 마스크와 백신 같이 해서 어떻게 좀 뭐 이겨나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져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질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김민정 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1918년 인플루엔자의 경험이 인문학에 끼친 영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번 코로나19가 인문학에 끼칠 영향이 무엇이라고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사실 연관되어 있는 질문이네요. 그 스페인 독감을 거치면서 정말 많은 정치가들 뭐 수상도 걸렸다가 나왔고 국왕은 알폰소 국왕 스페인의 국왕 같은 경우 사망했고 또 에곤 슐레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 있어요. 그 에곤 슐레도 스페인 독감으로 결국 사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뭐 많은 유명인들이 또 사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을 겪었고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 때 마침 이 시기가 1차 대전이라는 전쟁 시기와 겹치면서 사실 유럽에서 그리고 미국에서는 1차 대전이 훨씬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큰 전쟁, 그레이트 워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1차 대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1차 대전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을 경험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그것이 전쟁이랑 겹치면서 우리가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제 잃어버린 세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젊은이들이 유럽 문명의 어떤 우월성, 유럽 문명의 어떤 번영기 이게 이제 쇠락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유럽 문명의 쇠락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문명에 대한 총체적인 재점검 이런 분위기가 역시 생겨났었고 이게 이제 인문학적인 성찰로 이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그 사회에 존재하는 우리의 노말이라고 느꼈던 일상에 존재하는 불평등들이 내가 눈을 감고 보지 않았을 뿐이지 정말 너무나 많았구나 라는 것을 코로나가 콕콕 집어서 다 얘기해 준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달라졌으면 좋을까라고 한다면, 그 이제 인문학적인 성찰을 통해서 어떻게 달라질까 한다면 조금 더 사회적인 연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좀 더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 뭘 해야 되냐, 이런 거를 더 좀 심각하게 얘기하고 실천하는 인문학적인 성찰을 우리는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뭐 이제 우리의 이 강의는 팬데믹이 주제이다 보니까 기후 얘기는 전혀 드리지를 못했는데, 사실 저는 이게 팬데믹보다 기후가 더 무섭거든요. 이번 여름에 54일 장마를 겪으면서 큰일 났구나, 진짜 큰일 났구나가 너무 실감이 났어요. 근데 기후 관련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10년 이내에 탄소 배출량 지금보다 2% 3%는 확 떨어뜨리지 않. 근데 2% 3% 떨어뜨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해요. 떨어뜨리고 정말 그린을 말뿐이 아니라 그린한 정책을 하지 않으면 이 지구가 못 버틴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 기후 얘기하고 환경 얘기하고 뭐 배부른,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지난 장마와 같은 사태가 또 올 거다. 그리고 그거는, 코로나는 걸리는 사람 있고 안 걸리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기후 위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냥 통째로 무너지는 거예요. 기후 위기와 재난으로 오게 되면 정말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성찰이 굉장히 시급하게 우리한테 요청된다라고 생각해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철학적인 얘기, 의철학, 또 의사학 얘기도 들으셨고, 흑사병, 천연두, 콜레라, 말라리아, 스페인 독감,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전염병, 팬데믹의 역사를 쭉 훑어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뭘 배울 건가. 이게 사실 또 정말 또 보면은 인류가 참 끈질기구나. 이게 인류가 끈질기게 살아남는 게 지구 환경적인 측면에서 다른 생물들에게 정말 좋은 일이었을까? 그런 질문을 또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너무 인간 종 중심으로, 인간 이기주의적으로 인류가 살아남은 것을 다행이라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나온 역사의 과정들을 보면 참 용케도 살아남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과밀한 도시, 큰 1,000만이 넘고 2,000만이 넘는 이런 메트로폴리스를 이루면서 인간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고, 근데 이제 그게 그런 식의 어떤 성장이랄까, 그런 식의 문명이 이제 한계에 도달한 거 아니냐, 정말로 한계에 도달한 거 아니냐. 우리가 스페인 독감과 1차 대전 때는 유럽 문명의 쇠락이나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인류 전체의 총체적인 위기, 총체적인 어떤 아포칼립스, 몰락, 이런 얘기를 정말 해야 될 때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미래 세대에게 잘못하면 정말 나쁜 세대로 기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미래 세대가 아니면 아예 없을 수도 있고, 네.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기획이다, 그런 칭찬을 하려고 얘기를 꺼냈는데, 유럽 인문 아카데미에서 정말 너무 훌륭한 기획을 하셨다. 네.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래서 이런 생각, 이런 얘기들을 같이 해보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고, 그런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인간들한테 이제 약간 경고를 주는 거죠. 정말 이제는 생각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제대로 된 처방을 내놓지 않으면 정말 어떤 위기가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봐도 흑사병도 그랬고, 콜레라, 말라리아도 그랬고, 어떤 질병이라는 게 있을 때 그 질병을 막고 치료를 하고 방역을 하는 걸 최우선으로 하지 않고, 그걸 놓고 항상 정쟁을 해요. 정치적 계산을 하고, 우리 올림픽 해야 되니까 이거 코로나 심각하다고 얘기하면 안 돼. 지금 일본이 그러다가 위기를 맞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염병에 대한 방역, 국민들의 건강, 또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같이 사는 국민이건 비국민이건 이주민이건 같이 건강을 챙기는 걸 우선으로 안 하고,
자꾸 다른 요인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나의 표의 계산, 또 내가 이렇게 정책을 방역을 세게 하면 경제인들에게 표가 떨어질 텐데, 다음 선거에 나 떨어질 텐데, 올림픽 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자꾸 딴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늘 실패해왔다. 패스트도 그랬고 콜레라 뭐 이런 여러 차례의 방역들의 스페인 독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우린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19를 맞이했을 때는 그 경험의 실패를 딛고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실패하는 부분들이 있죠. 네. 네, 더 질문이 없으실까요? 네. 아, 네네. 일단 최성만 선생님께서 의견 주셨는데 아, 이것도 네네. 네,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년간 이제 팬데믹 상황이 이제 이미 지구촌 일상에 존재했던 사회적 불평등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그것을 치유하고 교정할 필요성에 대한 성찰을 촉구하게 되었다는 결론에 정말 많은 공감이 네, 되었습니다. 네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정말 경고를 준다 우리에게. 경고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에 기후 위기 같은 걸로 파동이 왔을 때는 이제는 뭐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뭐 기후 위기가 오고 홍수가 나고 산이 무너지고 쓰나미가 와서 싹 휩쓸고 간 다음에 재건을 하고 다시 건설을 할 때 정말 그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 왔어요. 이걸 재난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그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과연 올까? 기후위기가 한꺼번에 도래한다면 같이 정말 공멸할 수도 있겠다. 그러기 전에 공면역이라든지 사회적 연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성찰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네네. 제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백신 이제 곧 맞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또 잘 조심해서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잘 맞고 마스크 잘 쓰고 이게 2021이 이건 것 같아요. 마스크와 백신. 네.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잘 이겨내 가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동안 겨울학기 기획특강 코로나 시대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